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퓨처플레이 류중입니다. 보통은 뭐 패널 토의 이렇게 되면은 모더레이터라고 있어가지고 진행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서울의 소프트 파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소프트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이렇게 제가 진행자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분이 잡담을 하는데 잡담이 너무 이렇게 산으로 가면 이렇게 잡아 끄는 요즘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알쓸 신잡이라고 이제 아재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자기 재밌는 얘기들을 막 꺼냈는데 약간 그런 톤 앤 매너로 진행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제 서울의 소프트 파워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세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서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부터 좀 진행을 하면 저는 퓨처플레이의 대표고요. 그 퓨처플레이를 하기 전에는 스타트업을 한 2개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면 얼굴 자동 인식하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면 내 얼굴을 알고 막 태깅도 오토매틱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를 거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였고요. 6년 정도 하다가 인텔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회사를 거의 뭐 밥 먹듯이 한 달에 2-3개씩 계속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나 봤더니 제 전 회사보다 더 못해 보이는데 가격은 한 3배 이렇게 막 사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한국의 공돌이들이 단결해서 일어나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이겨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주로 이제 기술 회사,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강한 회사들만 투자하는 회사를 인텔 딱 그만두고 만든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퓨처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도 있지 않냐? 혹은 뭐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부산에서 할 수 있지도 않냐? 아니면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 특히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은 저희가 한국 기업만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니 왜 글로벌리 투자하는데 서울에 오피스가 있어?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식해서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시티야. 그래서 네가 잘 아는 싸이도 서울에 살고 그런 K-팝이라는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런 셀럽이나 아티스트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에 공돌이들이 살아. 뭐 디캠프도 있고 마루 180도 있고 팁스타운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것과 기술적인 거의 교차점에 있는 도시 가장 활발하고 가장 다이나믹한 도시가 서울이야라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서울은 그런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음을 잘해야 된다.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김영덕이고 저는 뭐 과거를 조금 되짚어 보면 목소리에서 들리듯이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말도 거의 표준 서울 말밖에 못하는 완전 표준 서울 말밖에 못 쓰는데 서울에 너무 오래 살아서 사실은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국에서 잠깐 살았지만 거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는 뭐 과거에는 저는 유사한 이 스타트업과 유사한 초기 벤처 기업인 인터파크의 CTO, CMO를 각각 3년씩 하고 자회사 대표도 좀 하고 CTO 할 때 이제 지마켓 창업해서 2007년도에 2008년도에 이제 이베이에 팔릴 때 엑시스를 하고 미국 가서 몇 년 놀다 와 보니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막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창업 한두 번 다 하고 돈도 상당히 날려먹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근 2년 전에 롯데그룹에 들어와서 이런 창업 보육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잘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벤치마킹. 그래서 이제 유중희 대표님, 뭐 송원강 대표님, 여기 안 계시지만 그 디캠의 김광현 대표님, 센터장님 이런 분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서울의 소프트 포럼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좋은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우리에 맞게 잘 만들어가면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현하듯이 서울도 그런 좋은 페스티벌 또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대표 송은강입니다. 저도 서울 사람이고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라서 정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가끔은 서울 사람일 때가 후회스러운 게 있는데요. 오늘 서울 창업 허브를 보니까 조금 자랑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 아마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서울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일조하는 저희 캡스톤 파트너스가 그리고 제가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 드림플러스의 금동우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게 한화그룹에서 2014년도 1월부터 시작한 그 스타트업 발굴 투자 육성 사업이거든요. 그 브랜드 안에서 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주고 있는 63빌딩 안에 핀테크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신상 털기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 생태계하고 나름 또 연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MF로 인해서 제가 전공했던 그쪽 산업 레이어가 한국에서 쑥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전향을 아예 그냥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틀자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엔지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한국이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하면서 제가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되는 연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막 그때 전화선 꽂고 ISDN으로 인터넷 할까 말까 이럴 때 한국은 이미 벌써 ISDN이 다 이제 보급이 완료가 됐었고 모바일이 막 꿈틀거리는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모바일과 관련된 작은 하드웨어 개발을 했었고, 그때 이제 국내 통신 3사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었죠. 왜냐하면 그때 데이터 통신 패킷을 제가 만들었던 제품을 인해서 막 그 매출을 깎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대치되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사회적으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아까 앞서서 이제 이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안에 그 NIS라고 하는 다음 NIS라고 하는 조직 이름이 잠깐 거론됐는데요. 제 전 직장이 거기였고, 나오기 전에 이제 그 NIS의 조직에도 저도 잠깐 몸담았었고,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제가 창업팀을 직접 만들거나 창업을 해서 나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거는 모 물류 대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제가 들고 나오는 거를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안 됐죠. 예, 그쪽 상대방에 계시던 분이 의사결정을 막판에 틀으셔가지고 저희 쪽은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험했던 거, 생각했던 거를 뜻하려고 이제 이쪽 한화 쪽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이제 이쪽 생태계에 계속 몸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하면 저는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드림플러스 63 핀테크 센터를 올해부터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드림플러스 동경에도 저희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경 센터를 맡아서 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경과 서울 이 두 어떤 거대 도시,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도시 간의 이 창업 생태계나 이쪽 생태계에서의 어떤 저희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도 많고 앞으로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굉장한 우연을 느낀 게, 세 분이 다 그 외국 통이세요. 그래서 미국에 좀 사셨고, 사실 중국계 펀드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일본 쪽 인연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울의 경쟁력을 먼저 얘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창업 허브로서의 서울을 얘기해 보면, 우리가 창업 허브 이렇게 생각하면 뭐 넘버 원은 뭐 실리콘밸리고, 최근에 뭐 베이징의 중간촌 뭐 이런 얘기하고,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글로벌하게 서울이 얼마나 포텐셜을 갖고 있고 얼마나 창업하기 좋은 곳인가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서 그런 데랑 비교하면 형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의외로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부터. 여기 어디 계셨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사라토가라는 저기 거기 굉장히 비싼 동네인데 집값이 비싼 걸로 유명한. 렌트비가 엄청 엑시스를 크게 하셨군요. 실리콘밸리랑 비교했을 때 서울이 뭐 장점이 이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살 때는 놀기만 해서 사실은 놀이 문화밖에 잘 모르는데 미국의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소개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좀 해요. 저는 이게 뭐 미국에서 이제 어떤 회사를 하나 방문하려면 차를 타고 보통 한 30마일, 48km 정도를 달려가죠. 그리고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실 뭐 처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밸리 지역으로 실제로 한 40-50분 정도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처음에 한 며칠은 되게 좋은데 그 태양빛 때문에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푸석푸석해져요. 되게 건조하고 사막에. 그리고 회사들이 굉장히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경기도만한 지역에 뭐 오피스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최근에 보면 최근 한 4-5년 전부터는 보면 이렇게 남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회사들이 많이 몰려가거든요. 뭔가 하면 좀 밀집돼 있고 이런 구조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건물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너무 심심해서 못 살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조금 나아. 근데 서울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 못해요. 서울 사람들은 맨하탄 정도가 돼야 그나마 이제 이게 사람 사는 곳이지라는 거라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의 장점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대학, 뭐 좋은 기업들. 사실은 서울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많고 똑똑하고 굉장히 기민하고 유통도 활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나머지잖아요. 근데 서울은 뭐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생태계 관점이나 결국은 뭐 사람 문제인데 인재 풀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사람도 너무 많고 테스트할 시장도 충분히 크고 이게 뭐 2천만에 가까운 시장이 돌아다니는 거라서 굳이 글로벌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첫 번째 시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예,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냥 저희가 포기해야죠. 비교하는 것 자체를. 예, 중국은 저희 나라의 창업 생태계와는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북경과 심천 두 동네하고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조차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서울시에 규제 프리존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실험이나 자유로운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그 사용자로서 소비자로서 또는 거기에 어떤 창업자이고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베이징 스타트업들이 중국의 규제를 피해서 서울에 둥지를 트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꿈을 꾸시죠. 네, 이 박사님하고 저 그런 꿈을 꾸시는 걸로.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나 뭐 베이징, 상하이랑 비교를 하면 참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쿄나 이런 데는 이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데이터적으로 보면 어떤 뭐 창업 기업 수,
전체 운영되는 어떤 펀드 전체 기금의 양, 크기 이런 걸로 보면 한국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관이 주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 시부야, 저희 센터가 동경내 시부야구에 있었어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저희 한화 입장에서 뭔가 이 구하고 같이 해볼까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을까 해서 우연히 인맥이 닿는 분을 통해서 시부야 구청장님하고 대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면담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모르세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시부야구에 스타트업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제일 있는데. 많습니다. 예. 창업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강남인데. 여러 가지 카페들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이 즐비한 곳이 시부야구인데요. 시부야 구청장님이 스타트업을 모르세요. 근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지금 44이거든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곳곳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곳을 가보면 전부 다 미니 주도를 합니다. VC 분들이나 이런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나 그게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 서울시도 어찌됐건 지금 뭐 나라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많은 이제 지원 제도나 정책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서 동경은 미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이 될 수 있었는가를 좀 많이 분석하시고 그 안에서 배움 점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저희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서울이 굉장히 끼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글로벌한 탑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면이 많은 도시인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욕을 먹는 게, 예를 들면 대전, 뭐 과학기술특구가 있는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부산, 이런 쪽에 있는 창업자들은 왜 혜택이 서울에만 가냐, 예를 들면 이 공덕동 창업 허브도 왜 서울에만 이렇게 큰 게 있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이 창업 허브가 되는 게 거꾸로 이게 지역 편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서울이 어떤 지방 거점 도시들하고 창업에 있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최근에 특히 뭐 VC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투자하는 어떤 쿼터가 있는 펀드도 만드시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롯데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롯데는 부산 기업 아닌가요? 부산 갈매기. 네. 부산 예. 저는 원래 삼성 라이온즈 아니.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질문을 만드시죠? 빨리 답변이나 하세요. 네. 지역 편중은 사실 뭐 그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정부나 이제 관이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뭐 이게 편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내 문제에서 보면 뭐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이 좀 왜곡되게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건 사실 정부 지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실리콘밸리나 상하이나 이게 비교해도 사실 서울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는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한국 사람, 한민족인데 그 인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다 모여 있어서 사실은 뭐 인재의 풀이나 돈도 충분하고, 그다음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외에 사실은 서울이 이제 가지는 장점도 보면 예술이나 문화, 뭐 엔터테인먼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 비교해봐도 이 정도 도시는 사실 없거든요. 이것하고 이제 지방, 부산, 대구, 대전 비교하면 거의 뭐 서울과 음면 정도의 차이만큼 격차가 심한 거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뭐 해보겠다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결국은 그 재정의 효율이나 또는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에 쓰는 건 그 자체의 효율만 보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죠. 떨어지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전체적인 이 우리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러면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걸 너무 지역적으로 너무 쪼개는 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서울이 굉장히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면 한국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대표되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역에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결국은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서 테스트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걸 이제 초기에 현지에 있는 회사 뭐 여러 가지 창업 보육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충분히 이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걸 뭐 어떤 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역시 우리가 제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가서 맨날 그 해운대에 술 마시고 뭐 그다음에 제주 그 바닷가에 술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소프트하게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 사실은 제주 회사들도 발탁이 되고 부산 회사들도 발탁돼서 서울에 와서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거나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실은 인위적인 제도나 프로그램 가지고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다. 그냥 사람들 초대해서 술 굉장히 많이 먹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답들이 나온다. 뭐 이런. 이렇게 술을 만드는 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기승전 술로 참이슬을 많이 먹어요. 네, 경쟁사 제품도 벤치마크 하신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실제로 롯데 엑셀러레이터에 있는 회사들 중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프로그램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출발한 회사들을 선발 과정에 조금은 고려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롯데 가시는 데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롯데그룹이 스폰서하는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출신 기업을 좀 배려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서울을 오래 살았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고향인 대구에 뭐 살짝 부모님이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저를 낳았기 때문에 거기도 고려하고 대전은 또 카스트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풀이 많은 곳이라 거기 하고 제주는 놀기 좋은 곳이라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제주의 회사들하고 친해져서 또 제주 회사도 발굴하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술과 문화와 놀이를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고 그게 시너지를 만든다. 뭐 이런. 잘 알겠습니다. 캡스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지방 소재 기업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지방 펀드 많이 투자하긴 하는데요. 뭐 제가 지방 문제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스타트업에 관한 한은 서울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앞서가야 지방이 따라오고요. 서울이 먼저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이게 그 국내 안의 경쟁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스타트업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국제 경쟁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태계 그리고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서울이 앞서가야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방 정부들이 지방에 있는 데들이 따라오고 그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센터장님은 어떠세요? 한화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더 나은 방향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류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한화는 이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같이 인발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다 알죠. 청와대에서 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배경에서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최근까지 느낀 건 정말 교류가 절실하겠다. 이제 뭐 김영덕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지방은 뭐 이유를 불문하고 어찌 됐건 그 발전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고 조금 더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과의 교류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이게 뭐 인적 교류든 그 기술이건 뭐가 됐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드림플러스에서는 그 GEP라고 부르는 글로벌 그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데 이거를 충남센터하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좀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중국, 일본, 베트남 3개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현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부러 충남센터에서 공고를 내고 서면 평가, 대면 평가를 충남센터에서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서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충남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으신다거나 다양한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시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원성을 들어요. 내가 충남까지 가야 돼?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그렇게 인위적으로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이 지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충남 지역, 충남도에서도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근데 저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계속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같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덕동에 만들어진 이 서울 창업 허브가 이름은 서울 창업 허브인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질문을 2개 드렸지만 글로벌한 어떤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다른 글로벌한 창업 도시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전초기지가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맏형으로서 다른 지방 도시들의 스타트업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정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좀 주제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서울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저기 카메라 촬영 감독님이 3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촬영 장비가 아주 좋은 게 아니라서 30분이 되면 불타 올라가지고 끊었다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잠깐 다음 질문을 하기 앞서 잠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서울에도 스타트업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제일 열받거든요. 졸라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F 점점점 so man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이 저는 나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싱가포르 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정말 도시 국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절반은 중국이고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 다이나믹한 이 바이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서울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뭐 행사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뭐 제도도 좋고 아까 뭐 규제 프리존 얘기하셨는데 뭔가를 당장 뭐 우리한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서울시장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뭘 우리가 하면은 그런 식의 아시아 창업 허브가 되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자리 잘못 잡았네. 네, 1번 타자. 네. 내가 밤새도록 생각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예. 네. 새벽에 잠이 안 오던데.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헤이 스타트업 그 행사 있었잖아요. 헤이 스타트업 행사. 굉장히 성황리에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항상 우리는 스타트업 행사하면 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만 할까? 기본적으로 확장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뭐 또 뭐가 있죠? 뭐 슬러시나 뭐 슬러시 뭐 또 딴 건이지만 뭐 버닝맨 뭐 이런 거 뭐 소노라 뭐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추상적인 네이밍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롱런하잖아요. 롱런하고 50년, 100년 뭐 이렇게. 출발점은 보면 대부분 미친 몇 명이 뭐 불장난하거나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담고 참여하면서 이제 확장해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태의 페스티벌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형식 위주고 목적이 너무 명확해요. 그죠? 헤이 스타트 보면 스타트업 행사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이게 뭐 서울 페스티벌이든 아니면 뭐 anyway something 덕스 뭐 페스티벌이든 내 이름을 따서 아니 그런 걸로 아까 그 이 대표님 말씀대로 린하게 작게 모여서 제가 실제로 몇몇 센터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 양평에 학교 폐교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 해 먼저 한번 시작해 보자. 모여서 그냥 지금 제주 행사하듯이 내일부터 있는 제주 행사하듯이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캠프파이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열정과 그다음에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항상 목적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이제 풍요롭게 즐기고 네트워킹하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돼. 우리 클럽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가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가요. 근데 물론 들어가긴 힘들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의 본질적인 동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장치들이란 게 이게 페스티벌이든 재미든 클럽이 가지는 파워인데 그 소프트 파워는 서울은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클럽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놀 곳도 많고 여기 한강 있죠. 뭐 이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장들이 좀 필요한데 항상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 데모데이 뭐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일단 놀다가 보면 스타트업 데모데이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데모데이를 위해서 뭐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제잉을 위해서 데모데이가 있어야지 데모데이를 위해서 듣던 중 디제잉 반가운 얘기네요. 있는 네.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동아시아에서의 창업 허브나 이게 되고 싶으면 창업이란 단어를 빼고 굉장히 재밌는 페스티벌을 하나 만들고 그것들이 사실은 서울이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게 예술가들 그다음에 한류의 그런 가수들 사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동남아시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는 페스티벌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그 안에 창업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텍사스의 그 골짜기까지 어떻게 날아가요 우리가. 그 한국에 하는 게 전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한 10만 명쯤 올 텐데 그러면 서울 시민의 한 반 정도는 6개월 동안 먹고 살 걸 그날 그 한 일주일에 다 벌 수 있는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 그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런 페스티벌을 우리가 만들자. 네, 우리가 만들지 말고 예술가나 잘 노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고 우리는 옆에 숨어 있다가 창업 데모데이는 그 사이에 살짝 끼워놓고 하고 노는 그 중심으로 하자. 그래 우리도 놀아야 되니까 일주일을 열심히 놀고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하고 놀다 보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친해지면 사업 아이템도 생기고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감히 말씀드리면 노는 페스티벌 제발 하나 만들자 우리가.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국내 저는 서울에 있는 엘리트 창업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엘리트들이 창업으로 안 들어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창업자들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그 서울과 관련해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면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뭘 하든요. 그거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실 저희가 너무 그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이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데 너무 그 멈춰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 변화를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그게 서울시 안에서 그게 실험이 되고 먼저 실험이 되고 그게 그래서 성과가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동욱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진짜 자리를 잘 앉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계속 3번 타자로 나오니까 아까 김영덕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 페이스트가 가능한데요. 너무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만 얘기해 주세요. 잘 앉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가 특구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 특구 지정. 그래서 여기 이 안에는 이제 규제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요. 뭔가 다양한 이제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허용이 되면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른 도시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제가 작년 말에 후쿠오카 그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다녀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공부를 저도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텐데요. 일본에서 스타트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도시가 후쿠오카시입니다. 도쿄가 아니에요. 후쿠오카시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이 창업을 좀 더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독특한 비자 프로그램을 후쿠오카시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짜리 단기 비자가 나오고요. 누구나 외국인 누구나 창업만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미난 건 그 후쿠오카시 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부야 구청장님하고 똑같이 지금 44시세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아나운서 출신의 재임에 성공하신 분인데요. 이쪽 전문가분도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젊은 도시를 좀 더 젊고 활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창업에 이제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정부에 재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구까지 지정이 됐고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후쿠오카시가 프랑스, 뭐 네덜란드 여러 유럽 기업들과의 자매 도시 결연돼 있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어요. 특히 뭐 드론 이쪽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물론 도시는 작습니다. 소도시기 때문에 동경과 비교할 수는 없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도 뭔가 뭐 규제 얘기 많이 하고 뭔가 지원 정책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특구 지정이 돼서 진짜 이 서울시 안에서 벌어지는 적어도 서울시만이라도 뭔가 다양한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좀 걷어내고 정말 국제적인 도시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저도 아까 그 기현우 센터장님하고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 저는 서울시에 많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수준적으로도 높이 올라왔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잘 표출될 수 있게 좀 더 이제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예, 특구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서울시를 특구로 지정한다 그러면 지방에서 왜 또 서울만 혜택을 주냐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서울 인근의 경기도라도 양평이나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실험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되게 간절하게 드네요. 세 분이 너무 입체적으로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배웠고요. 제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K-팝에 낚여서 한국에 옵니다. 저 오빠들을 만나고 싶어, 저 언니들을 만나고 싶어. 이래서 왔다가 서울시의 그런 인프라에 굉장히 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서울의 어떤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창업을 여기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은데 비자 문제로 다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 잘 안 알려진 거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많은 이공계 대학원들은 외국 유학생이 아니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 깊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인구 절벽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공계 뭐 학부는 몰라도 또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랩에 가면 좀 심한 경우는 반 이상이 뭐 몽골 출신이라던가 저기 저 동유럽 출신이라던가 중국 출신이라던가 최근에 중국 친구들은 또 한국 유학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미국으로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한 외국 친구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인이 스탠포드에 가서 박사를 받고 거기서 스타트업을 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게 제가 만난 그런 친구들은 되게 꿈입니다. 나는 이곳이 나한테 꿈의 도시고 여기서 창업을 해서 한국 스타트업처럼 성공하고 싶다. 뭐 쿠팡이나 이런 거 나도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런 기회를 잘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이 그런 글로벌한 인재들을 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낚는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사우스웨스트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오스틴이 되게 시골이에요. 물론 그 텍사스에서는 그나마 개화된 동네긴 하지만 뭐 조금만 경계 나가도 완전 시골인데 오스틴에 막 사람들이 폭발을 하거든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할 때. 그거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살짝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데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게 끼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걸 다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K-팝이나 K-컬처가 충분히 그런 당근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K-팝, K-컬처, 뭐 K-푸드 이런 거랑 결합된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 이런 행사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이 뭐 경기도권까지 치면 2천만 명이 있는 도시 밀집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의식주의 여러 문제들을 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 친구들도 들어와서 같이 이제 섞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그러니까 세 분 말씀하신 순서대로 쭉 가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꼭 서울시 특히 시장님이 들으시고 과감하게 실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았죠? 거의 이제 점심시간 다가온 것 같은데 5분 남으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내가 서울에서 앞으로 스타트업을 키우면서 요거 하나만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 상무님이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나만 1번을 치냐? 난 4번 타자인데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금동욱 센터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 타자로 플루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작년에 동경센터 맡아서 나가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건 한국에서 일본 진출한 기업을 일본에서 상장시켜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들어왔고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게 상장이 한국보다 좀 더 수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운데 지금 여기 와서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핀텍 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이제 그 제휴를 체결한 저희와 같은 육성 센터들이 있어요. 일본에 한 곳,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기업 또는 해외 인재들과의 어떤 교류나 국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그쪽 제휴를 맺은 기업들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분들과의 저희가 이제 교환 프로그램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했거나 저희가 어떤 연을 갖고 계신 분들을 그 양국의 센터에 저희가 보내고 그 양 센터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울로 와서 서로 상이한 시장에서 본인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좀 돕고 그런 가능성을 옆에서 같이 찾아주는 그런 역할에 한번 올해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 서울 뭐 예를 들면 창업 허브나 이렇게 늘 이제 관의 주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거기서 희생을 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기 삶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 기관들이 오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생명력 있고 활기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엔 디캠프가 뭐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루가 그렇고요. 관계자들이 정말 그곳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투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고 관은 장을 펼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뭐 자발적인 참석자도 있고 또는 여기에 그 뭔가 뭐 돈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이곳에서 충분히 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키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창업 허브 관련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 이게 저는 시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멘트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임팩트를 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서울 창업 허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답해도 되겠죠? 네, 네. 마지막이니까 내 맘대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창업 허브를 오면서 이 굉장히 공간이 좋잖아요. 3층에 보면 뭐 키친 인큐베이터 같은 회사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공공이 하는 비즈니스 사실은 이제 공공이 할 때는 사실은 공이 좀 필요하고 이 전체적인 생태계에 좀 더 넓은 의미의 저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좀 이상적인 창업 허브나 이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좀 그 믹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좀 다양한 인간들이 좀 와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데 저도 이제 공학도 출신이고 뭐 계속 개발팀장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놀 때 보니까 깨달은 게 서울에 뭐 현대미술관부터 과천현대미술관, 뭐 국립미술관, 덕수미술관 하다 보니까 이게 공대 나와서 맨날 개발만 하다가 봤을 때 못 봤던 그런 굉장한 밸류들이 있더라고요. 밸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진작에 알았으면 훨씬 더 10배쯤 돈을 더 벌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업 공간에 보면 항상 개발자들과 기획자들 물론 뭐 디자이너들이 있긴 한데 막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인간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대기업 계열 엑셀러레이터니까 제 마음대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그거 못하지만 이런 공공에서는 사실 공간에 다양한 예술가, 뭐 가수든 뭐 음악 지망생들이든 아니면 그림 그리는 페인터든 디자이너든 아니면 공간 미술하는 분들이든
그런 다양한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 뭐 저를 포함한 인간들 다양한 인간들 그다음에 장사꾼들 뭐 비즈니스맨 뭐 그게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작가 이런 사람들이 좀 이 공간에 최소한의 사람이라도 좀 섞여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끼리 교류하다가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저런 종류의 인간도 있구나 라는 걸 저는 40대 돼서 알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체험들을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좀 생기고 생긴 비즈니스도 그게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회사에서 사표를 받으려고 하겠지만 다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네. 증빙제로 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게 되면 하여튼 아티스트하고 하여튼 같이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 뭐 이런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공간이 하여튼 좀 다양한 종류의 인간, 다양한 종류의 예술가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그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이 좀 섞여서 이렇게 믹스돼서 이렇게 뭐 멜팅 팟처럼 나오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저희 퓨처플레이는 이제 기술회사만 투자하다 보니까 좋은 연구자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실리콘밸리 회사들도 한 20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다 좋은 연구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뭐 예를 들면 딥러닝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연봉은 막 3억 넘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인건비가 싸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투자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R&D 센터를 한국에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식의 방식이죠. 미국의 오피스에는 2-3명이 있고 이스라엘에 뭐 10명, 20명짜리 R&D 센터가 있는. 저는 이 SBA 그 서울 창업 허브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계가 아무도 없는 외국 회사라고 해도 R&D 센터를 한국에 만드는 그런 시드 허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서울 어떤 해외와 한국의 그 교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한국 포트로서의 역할도 허브로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미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제 저희들한테 이 투자, 서울, 스타트업 뭐 이런 키워드로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공학자라든가 팀원이 없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뭘 하느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그만큼 중요한 게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지금 하시는 대표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뭘 할까 지금 고민하시는 만큼의 고민과 노력을 내가 누구랑 해야 되나, 내가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들이시고요. 사실 어떨 때는 많은 경우에는 뭘 하느냐보다 왜냐하면 뭘 할까는 뭐 지금 하는 거지만 바뀌거든요. 세상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변화하지만 사람은 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이 안 되도록 다음 사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꽤 많은 고민을 했고 저한테 뭐 이거 당신은 성공했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말씀은 고민하고 노력하고 탐구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손을 번쩍 드신 아주 잘생긴 청년이 계신데, 네, 질문 마이크로 하시면 네, 녹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 미모를 좀 보여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스타트업 캠퍼스 졸업하고 이제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인데 윤리적 패션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패션이 뭔가요? 저같이 입으면 비윤리적인 건가요? 윤리적 패션이란 대표님처럼 입어야 윤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윤리적 패션이란 이제 환경 보호 문제랑 제3도상국 노동 착취 문제,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패션의 한 분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의 한 분야인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가 궁금해서요. 네, 예. 질문 잘 알겠습니다. 한화도 패션 계열사가 있나요? 롯데는 패션 계열사가 있지 않나요? 유니클로 하시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아시죠? 김영덕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패션 전문가라 제가 대답하면 패션 전문가라 비윤리적인 패션을 지금 오늘 저,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퍼가 없어서 아직은 뭐. 아 예.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들 만나보면 저도 뭐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사회적 재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면 기업은 첫 번째는 하여튼 그 뭐 좀 야속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역시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 뭐 이게 되게 나쁜 자본과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야 사실 확대 재생산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내가 사회적 기업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호의적으로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좀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또는 제품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효용을 주고 그 효용의 대가로 내가 돈을 벌고 고용이 일어나고 그게 사회 선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특별히 사회적 기업가라고 해서 그로부터 특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회적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떼고 투자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투자 대상인 기업으로서 BM을 어필하시고 그 외에 이제 뭐 정부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사회적 기업가로서 초기에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에 역시 비즈니스로 투자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기업으로 마인드셋을 딱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잘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 저희가 질문을 딱 2분만 받으라고 해가지고 한 분 더 받아도 돼요? 네, 예. 여자분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남성분 손 드셨지만 개인적으로 꼭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절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엠블리스 컴즈 정지우라고 하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다 이제 투자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 기업들은 그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이 시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게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아까 센터장님은 이렇게 같이 노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놀면서 사람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창업을 했는지 이런 시간들을 그 시간 동안 좀 알아가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뭐 코워킹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시간 동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를 하겠다 이 기업에 이런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나 어떤 포인트로 그 마음을 결정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질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동우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노는 얘기는 여기서 하셨지만 투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제 입주하셨기 때문에 이제 업에 대한 확장도 많이 고민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투자도 당연히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적어도 저희 쪽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제가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라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투자자분들도 그냥 상대방이 뭐 가여서 뭐 애련해서 이러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투자하는 분들조차도 시장 분석을 다 하게 되고요. 웬만한 리서처 분들만큼은 다 시장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투자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냐 또 어떤 분들은 사람 보고 투자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런 엄청난 그 분석과 다양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된 이후에 나가는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라기보다는 그 투자자분들이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짧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이 되셨어요? 네. 오늘 그 세 분 굉장히 훌륭한 업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스타트업 키우시는 세 분과 함께 서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서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살고 있기도 하고 제 아이가 살고 있기도 하고 제가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땀 흘려가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나은 서울, 스타트업하기 정말 좋은 서울을 뭐 서울시장님이 갑자기 딱 만들어 주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울 시민으로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열심히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